반갑습니다. 오늘 모두도 수고 많았고요. 총평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언제나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한 제시문에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서 앞에 있는 입장과 뒤에 있는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앞뒤로 나눠봤을 때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규범 윤리학적인 관점이거나 뒷부분이 비규범 윤리학적인 관점. 이건 제가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비교 포인트가 문항으로 잘 나오는데요. 앞에 문장을 보니 역시 규범 윤리학이 맞아요. 도덕적인 행위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규범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으되 이론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럼 뒷부분.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 이게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언어의 의미나 추론의 타당성 입증한다라는 것 때문에 메타윤리학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문항의 구도는 이론규범 윤리학이 메타윤리학에게 주는 비판일 수 있는데 규범적인 성격을 다 안고 있거나 혹은 이론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을 띠면서 메타윤리학에게 주는 비판점을 가보는데요. 제가 비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간과하고 있다라고 서술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면이 적합하죠. 그럼 이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1, 2번을 한번 해석해 보면요.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것. 논리적인 구조. 두 번째,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 탐구. 도덕적 명제의 진위 여부. 1번과 2번은 메타윤리학이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1번과 2번 선택지는 우선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명 한번 들어봐 주세요. 4, 5번 선택지요. 4, 5번 선택지에서 도덕적인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된다. 도덕 규범을 가치 판단에 배제된 경험적 사실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선택지 두 가지는 우리가 학습한 범주 내에서 윤리학의 특징으로 삼는다면 기술 윤리학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 문항에서의 구도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혹은 이론 규범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나의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구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 5번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 구도가 깨지게 되죠. 기술 윤리학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가까우니까 아마 가능성으로 치자면요. 그래서 4, 5번은 이 문항의 구도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빼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면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돼. 그래서 제시문 연결시켜 볼게요.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해야 되고 도덕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해 라고 하는 도덕원리 정립에 관련된 이론규범 윤리학의 입장이 3번 맞죠. 그래서 나는 그걸 강조하는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구도로 맞기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번 해결은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규범 윤리학의 이론규범 윤리학이나 실천규범 윤리학의 두 입장, 또 이 규범 윤리학이 아닌 메타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의 두 입장의 제시문 안에 들어가서 갑과 을로 들어가거나 이런 유와 같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걸 간과하고 있어 혹은 너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 라는 유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이나 형식이나 개념 요소들을 놓치지 말고 1번 스타트를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고 3점이 박혀 있으니 살짝 긴장이 됐을 수도 있는 데다가 이 사상가라 그랬는데 대체 이 사상가가 누굴까? 라고 감이 잘 안 잡힌 친구들의 경우에는 살짝 긴장도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22학년도 9월에 18번. 이 문항을 이 문제 풀고 나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올해 4월 학평 문항이 최근에 수능 패턴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참 유용했다라고 총평했었는데 그 얘기가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시문의 내용을 먼저 짚어보자면 인간이 상대방의 성을 향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지만 오직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이 인격적인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혼인이라는 조건 하, 부부 사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인격적인 성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래요. 이 혼인은 부부 사이는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상가가 칸트인데요.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의 인격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역시나 인격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성을 그러니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격성을 지키면서도 성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부 사이에서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혼인이 출산이라고 하는 목적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인한 사이에서는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저 혼인이라고 한 사이에서는 인격적으로 성을 향유할 수 있고 그것이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또 오로지 그 부부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인정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칸트에 대한 이론을 아주 깊이 파서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런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에 있는 포인트와 선택지는 잘 연결이 됩니다. 짚어볼까요? 1번에서처럼 사랑이 전제된 혼인 전에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X입니다. 왜요? 혼인 전에 성관계라 그랬어요. 제시문은 분명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인한 사이라는 얘기지 혼인 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 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범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X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부부 사이더라도 성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 제시문 읽을 때 인격성을 너무 중요시하니까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지 말라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한 친구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더라도 반드시 혼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의 그것일 때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럼 3번이 정답이네요.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었어요. 그럼 4번. 성관계를 통한 생식적 가치의 추구는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제시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요.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식적 가치라고 말을 바뀌더라도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생식적 가치만을 위한 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째,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돼. 이 대상화라는 말이요,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사물로 만들어서 대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상대방을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부부 사이에서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서로를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구나라고 확인하면서 3번이 득점되는 거죠. 그렇게 잘 푸셨나요? 예.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사상가가 혹시 바로 떠올리지 않으셨다면 제시문을 통해서 선택지로 접근하는 훈련, 그리고 이러한 류의 기출문제도 한번 더 체크해보고 6월 모평을 대비하시라 라는 팁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이야기 한창 뜨거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앞부분의 얘기를 강조점만 축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3차원적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SNS 및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해서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처럼 메타버스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인 거고, 세 번째 선택지.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특히나 이 세 번째 줄.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면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생태계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달리 모든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 제시문 급하게 읽으면 이 부분이 바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 제시문에 있는 입장과 다르죠. 그래서 1, 2, 3번 모두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4번 가볼게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특히 이 부분이요. 제가 짚은 이 부분.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규제와 통하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고요. 5번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X죠. 왜요? 아까 짚었던 이 부분이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는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윤리 대단원 안에 정보와 윤리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지난해에도 평가 문항들을 보면 이런 유로 칼럼 형식이거나 그 부분의 핵심적인 요지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판단하는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문항 중에 이런 그래도 개념적인 난이도가 수월한 문항에서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해두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가볼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인데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전 문제 보면서 재밌게 풀었던 게 뭐냐면 모겐소 선생님을 사파로 그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평가원이나 학력평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파로 이렇게 그린 것이 잘 없는데 이름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치와 도덕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된다. 외교 정책은 도덕 원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사회 문제. 그래서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 그러다 보니 국제법의 지배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권력 추구 과정으로 보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접근하셔도 되고 모겐소다 라고 정리하고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을은 정치와 도덕은 합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와 윤리 부분에서 국제관계를 얘기하며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칸트 선생님인 거 사파를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방 좀 눈치를 챌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 저는 잘 몰랐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생활과 윤리 거의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끝부분에 들어가는 것이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본 친구들은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꼭 확인하기입니다. 제시문 더 읽어볼게요. 오직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지닌 국가들의
연방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의 기초에 있어야 하고 영구평화는 국가들 간의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연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해보니까 두 부분이 쏙 튀어나오죠. 이게 핵심입니다. 영구평화라고 하는 것은 연방 상태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칸트 선생님의 영구평화론이라는 거 잘 아셨을 거고 지급번 선택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권력을 지닌 세계 정부로 기능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방 상태라고 하는 건요. 이 연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세계 정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각국은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국의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주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들이 연방의 상태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세계 정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번이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자 핵심입니다. 디귿번을 우선 X 해주셨다면 그래도 정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디귿번을 확실하게 먼저 제외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다시 기억번부터 가볼게요. 외교 정책의 성패는 국익의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국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가져왔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보다는. 그래서 기억번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영구평화의 확립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 의무, 그러니까 영구평화의 확립을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영구평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보편적인 의무로서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 입장입니다. 칸트 입장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이 오히려 낯설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것들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디귿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리을번도 설명드리죠.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서 영구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죠. 접근을 해볼까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력 균형, 짧게 써볼게요. 세력 균형은 전쟁 상태를 억제하거나 그러는 동안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깨지게 된다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력 균형이라는 것과 영원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밀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다면 을번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더 확실해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영구평화를 실현해야 되느냐? 영구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영구평화. 이게 목표예요. 하지만 그것은 제시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화 정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연방, 국제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을에게서는 정확히 방법론 부분에서도 틀렸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으니까 리을번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귿번 먼저 뺐어요. 또 혹은 난 리을번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친구는 리을번도 빼보세요. 그럼 우리가 풀었었던 기억번과 니은이 확실히 정답이 맞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점 탁 챙기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6월 모평에도 아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일 테니까 꼭 챙겨두게요. 5번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참 멋진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장자입니다. 만약 사상가를 확정짓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제시문 속에서 보면 구별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보이세요? 구별을 지양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왜 구별을 지양하느냐라고 본다면 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입장 혹은 인간의 사회 제도나 규범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들이대서 시비, 선악,
미추와 같은 분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초월해라. 도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만물에 고유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재물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런 장자의 메시지를 생각하셨다면 사례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A가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게 됐고 취업하는데 외모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에 몰려있다면 정말 여러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취업을 할 때 외모도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 나의 외모가 아마 이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선호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A에게 장자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여기에서 1번 선택지부터 가볼게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 혹은 세속적인 입장 혹은 사회적인 제도나 규범이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미와 추를 분별하고 그 분별적인 기준을 나에게 내면화시켜서 나는 못생겼나 보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당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라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수술을 하라라는 얘기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연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했는데 인연 생기에 의해서 새로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봤자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 이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언젠가 또 다 바뀝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참 멋진 조언일 수 있는데 불교입니다. 그래서 빼줍니다. 3번 외모를 가꾸기보다 인의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아니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내면의 덕을 갖추세요. 도 멋진 조언이지만 인의의 덕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입니다. 그러면 도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인위적인 노력일 수 있지만 인의의 덕이라고 하는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따르는 그 덕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좀 노력이 될 수 있죠. 인위적인 노력이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럼 4번. 외모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부합함을 명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5번이 정답이잖아요. 그 반대 논리로 4번이 틀린 거죠. 자연의 순리에 따르자면 만물의 고유한 속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의 우열을 가린다는 건 의미 없어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꽃도 보면 벚꽃은 벚꽃대로 생긴 거고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생긴 거잖아요. 그것들 사이에 무엇이 더 우월하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입장이거나 편견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5번에서처럼 미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이게 맞는 조언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풀었을 텐데 문제 보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다. 살면서 이런 얘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나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스스로 존중하며 사는 거. 이게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설명했네요. 네, 6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6번에서 갑을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는데요. 교정적 정의죠. 갑은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칸트인 거고요. 오직 보복법.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사형. 칸트 맞다. 판단했고 1번은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지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신노역형이 충분하다라고 말했어요.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는 정도. 그래서 그 형벌을 통해서 범죄의 예방 효과 같은 것, 그 결과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약론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베카리아를 생각하시고 병번은 공리주의입니다. 벤담이에요. 형벌 그 자체는 악인데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고 확실성, 근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돼 라고 하면
을에 비해서 병번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벤담이다라고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화면 바꿔서 갑번이 칸트였었고요. 을번이 베카리아, 병번이 벤담입니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다 아시겠지만 뭐뭐임을 간과한다라고 끝나고 있잖아요. 정말 그걸 간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뭐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뭔가 오류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번 A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주는 비판인데 형벌은 응보가 아닌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임을 간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칸트는 형벌은 응보이어야지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칸트의 기본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선택지 틀렸고요. 조금만 덧붙여 보자면 을의 입장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응보라기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결과적인 이익, 그러니까 범죄의 그 형벌을 통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B와 E로 갑니다. 베카리아와 벤담이 칸트에게 주는 비판인데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어. 근데 너는 그걸 간과해 라고 했는데요. 두 측면에서 판단이 가능해요. 일단 칸트는 사형을 인정하고 있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죠.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가능한데 거기다 또 조금만 더 욕심내서 덧붙여도 되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보자면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베카리아도 부분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평가 문항에서 그런 부분까지 문항으로 내진 않았고요. 거기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계약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인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나의 생명권을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사회계약론상 정당하다라고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베카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접근해서 X라고 하고 맞추셨을 가능성 있고 다 풀고 나서 꼼꼼히 접근해 보자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도 의미 있고 칸트가 벤담이 칸트에게 줬을 때에도 칸트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에도 의미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네. 3번 갈게요. C입니다.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함을 간과한다. 간과하지 않네요. 베카리아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사형이라는 형벌보다는 종신 노역형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X다. 그럼 네 번째,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함. 그런데 그걸 당신은 간과함이라고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비례해야 한다라고 베카리아는 보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 즉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형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이끄는 유혹, 이거보다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 범죄자를 교화하는 효과, 사회적인 이익이라는 효과,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5번째,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칸트가 벤담에게 주는 구도로 딱 봤을 때에는 칸트는요, 위법 행위자, 범죄자라면 응보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형벌이 부과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벤담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 대비 혜택의 분석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위법 행위자이지만 그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그가 갖게 되는 고통에 비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래서 이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 봤을 때 만약 이렇게 돼버린다면 벤담의 입장에서는 그 형벌은 정당성이 없는 것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법자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칸트에 비해서 벤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벤담에게 칸트가 해줄 수 있는 조언 정도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5번이네요. 그래서 6번 문제는 5번까지 가보는, 하나하나 다 틀린 걸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수고와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7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6번에 그 하드한 문제를 풀고 나니 제시문이 또 이만합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 한 문제씩 잘 나옵니다. 하지만 개념적인 요소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항 속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수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제는 뭐냐?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전 질환을 치료해서 인간의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만 포인트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우리 강조 많이 했었죠?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치료 목적인 거냐, 강화 목적인 거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치료 목적인 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치료는 가능하나 강화 목적인 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 또 반대쪽은 강화 목적인 것도 인정하는 사람, 이 유의 토론의 핵심 쟁점 문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문제인데, 1번의 입장에서 보면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강화는 안 돼, 치료는 괜찮아가 1번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갑번의 입장은 강화된 유전 형질로 인해서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거고 풍요로운 삶이 될 거야. 왜 반대를 해? 그러면 1번의 입장은 강화 목적도 괜찮은 거예요.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의 핵심적인 쟁점은 보시면 자 2번 강화 목적의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갑번은 허용되어야 돼, 1번은 안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에서처럼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인간 유전 형질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혹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핵심 쟁점이라거나 이견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또 4번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에는 강화도 된다, 여기는 치료 목적만 된다, 어쨌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당화될 수 없냐라고 하면 둘 다 X라고 할 가능성이 큰 선택지가 되겠죠. 5번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인간 배아 편집이 존재하냐라고 하면 치료를 통해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1번 동의한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도 두 사람 다 동의할 가능성이 크죠.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2번 선택지만 정답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되죠. 잘하셨어요? 그럼 8번 가볼까요?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드디어 또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원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변경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회와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문화를 변경하라라고까지 박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원의 수준이 아닌 정치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롤스가 하는 이야기이죠. 반면에 1번은 민족이나 국가, 인종을 초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아 허덕이는 사람을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야.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도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어. 그래서 갑을 모두 의무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을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혜택, 공리주의적 관점을 알 수 있는 싱어인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두 사람의 조합이에요. 1번 선택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다라고 했는데요.
인권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문화에 개선된 정치 문화가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강제력을 사용해선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이걸 볼 때, 자, 또 요 참고 삼아 팁을 하나 드릴게요. 21학년도 6월에 9번 문항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출제된 바 있어요. 그 부분과 요 내용을 함께 학습해 보시면서 요거 풀면서 복습하시면 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 그렇다. 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자원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고요. 세 번째,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될 윤리적 의무다. 안 됩니다. 원조 결과와 무관하면 안 돼요. 원조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X입니다. 시행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출제된 바 있는 또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좋고 먼 사람도 좋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 더 기아를 통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 누구의 고통이 더 시급한가, 누구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더 인류에게 행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더라도 X죠. 다섯 번째, 이들 모두에게 원조를 통해서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된 내용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원조해줬어요.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게 원조의 목표다?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X이고 정답은 2번인 거 알 수가 있었죠. 중요한 문제 잘 이해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6월 모평에도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또 맞추면 좋겠네요. 자, 그럼 9번 가보겠습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에서 담화 상황의 담론장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하버마스인가? 바로 알아냈다면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나 사상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것도 평화와 윤리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 못 봤을 수도 있으나 제시문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지에 접근하는지 개념까지 동원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상적인 담화 상황은 담론장의 외적인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되거나 담론 참여자가 어떤 유형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기를 위해서는 출입의 공공성, 평등한 권한, 표현행위의 진실성, 입장 표명의 비강제성 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오직 보다 나은 논쟁을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돼.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담론 윤리의 부분인데요. 기억 선택지를 보시면 담론 참여자 중 대다수가 동의한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개념적인 요소나 기술에 대한 훈련이 있으면 더욱더 좀 판단하기가 명확하셨을 텐데 대다수가 아니라 모든 모든 당사자들이 그 담론을 통해서 결정된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때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번 우리 수능특강에서도 학습이 되었던 요소 같은데요. 기억번 일단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걸 놓쳤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체크하면 됩니다. 이걸 제가 총평해서 강조드렸으니까 알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니은번, 담론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암요.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요. 디귿번,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되냐? 아니요. 이익이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X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번도 빼주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 나오는데 리을 번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에요. 담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합니다. 니은하고 리을만 들어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하보마수도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는 요소인데요. 요것도 팁을 드리면 22학년도에 6월 3번 문제를 한번 또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 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10번 갑니다. 갑의 자산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와 3점이에요. 과학기술의 윤리 같은데 3점이야. 아, 그러면 어딘가가 또 한 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볼까요?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는 우리를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맹목적이게 만들고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준다. 그러니까 갑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술을 중립적인 걸로만 보지 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술에 종속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려. 이 우려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그 하이데거. 반면에 을은 기술은 수단으로서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야스퍼스인 거 느낌 오나요? 근데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로는요.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 이 부분은 활용의 부분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야스퍼스입니다. 이들을 문제를 접근할 때 두 측면 보세요.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의 활용 부분. 갑번은 하이데거는 기술 그 자체를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말아라. 을번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근데 관건은 그것을 이제 활용할 때만큼은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하죠. 그러면 기업번, 갑번 볼게요. 기술의 본질은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규정해야 돼. 도구로만 규정하는가? 아니죠. 도구로만 본다거나 어떤 유용한 의미에서 우리한테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까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맡겨지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기업번 일단 빼줍니다. 그다음 니은번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꼭 들어가고요. 디귿번 기술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되느냐. 아닌 거죠.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빼줍니다. 리을번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돼.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검토 둘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 들어가는 거죠. 니은번과 리을번이 들어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네요. 팁을 드리면 22학년도 6월 15번. 이것도 복습해 보시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11번 갑니다. 가벌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윤리 꼭 나오는 요 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가불병이 누군지 판단해 봅시다. 갑은 대지는 토양과 식물, 동물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이고 대지윤리는 인간과 대지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동식물과의 관계를 다룬다. 대지윤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레오폴드 잘 판단하셨을 거예요. 또 을번의 경우에는 모든 유기체예요. 유기체.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 즉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 테일러죠. 병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그러니까 간접적 차원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무를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간접적 차원의 의무는 갖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지로 접근했으면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간접적 차원으로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레오폴드, 테일러, 칸트.
벤 다이어그램 그림도 중요하고 요 범례도 중요한데 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A번은 갑만의 입장, B번은 갑과 을만의 입장, 또 C번은 을과 병의 입장, D는 갑, 을, 병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문항에 접근하는 오히려 현명한 눈 말씀드리면 하나의 문장, 이 선택지가 세 사람 모두에게서 OX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장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상가에게서는 판단 불가? 진위 여부를 좀 더 판단해 봐야 되는 요소가 있을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성급하게 세 사람에게 다 OX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항의 세팅상 이 사람한테는 정확히 이 대답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 구도에는 맞지 않는데 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해요. 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오개념을 안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본부터 가볼게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적어도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공통적으로 예스라고 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만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을 먼저 제외를 해준다면 정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죠. 지급번이 관건이 되니까요. 그럼 니은번을 볼게요.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야. 도덕적 지위가 핵심이잖아요. 자연과 윤리에서. 도덕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세 사람 구도라면 인간 중심주의인 칸트를 빼고 생태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이 두 분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유무를 두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의 B는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맞네요. 병을 뺀 이 둘만의 입장이니까 니은번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니은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디귿으로 갑니다.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아 라고 C번 을과 병만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을과 병에게서 얘기해 본다면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아? 아니죠.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 중심주의고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인데 테일러는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존중 이야기할 거고 특히 칸트를 생각해 보시면요. 무생물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X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간접적 차원의 의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게 제시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게 무생물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무생물인데 아름다운 것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파괴해 인간이. 그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해. 내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에 함부로 하지 마. 간접적 차원의 의무로서. 그러니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칸트도 X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틀리는 거죠. 디귿번을 빼내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3번과 5번 중에 고민했을 수 있지만 디귿번, 칸트에게서 간접적 의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내면서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느냐? 부여될 수 있다.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이성의 유무 떠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죠. 심지어 칸트에게서는 왜 그럴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내재적인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인 가치도 있죠. 예, 그게 관건입니다. 도구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가치 얘기할 때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인 가치,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칸트도 예스라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셔야 되고, 의무에 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직접적 의무뿐만이 아니라 간접적 차원의 의무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요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잘 이해해둔 상태로 또 다음 시험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알겠죠? 자, 자연과 윤리 포인트
도덕적 지위, 의무, 가치. 이것조차도 너무 중요한 게 잘 들어가 있어요. 꼭 복습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잘하셨고 다음 문제 갑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역부터 미음 중에서 골라봐라. 다양한 문화의 존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번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주는 게 사회 결속으로 이어진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소수 집단에게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해서 기존의 사회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평등한 관계 형성 및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 혹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야. 반면에 나번의 입장은 단일한 문화 형성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 결속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보다는 단일한 문화 형성이 결속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이유로 해서 그들에게 차별화된 권리를 주는 건 사회 갈등을 유발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 비해서 나가 갖는 입장 중에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냐? 나는 가보다는 낫겠죠. 똑같은 논의가 지축이에요.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하냐? 아니요. 낫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럼 Y축.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 문화로 동화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정도. 여기 나와 있네요. 기존 사회 문화로 편입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높죠. 그러면 X축도 낮고 Y축도 낮으면서 X축 낮고 G축 낮으면서 Y축만 높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 리을.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잘 해결하셨습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V 표시한 학생 누구냐? 인데요. 국가와 윤리 부분이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 부분이죠. 본론부터 말하면 로크입니다. 근데 기존에 사회계약설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 조합 잘 나왔었죠. 근데 사회계약설의 입장에 있는 로크만 단독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난이도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시문에서 로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찾아보지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야.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리에 복종할 수 없어. 계약론적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 구속을 받아들인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야. 로크가 생각하는 계약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지에 한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화면 바꿔서 세 번째 선택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로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면요. 시민들의 저항권이 인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에 V 표시를 한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을병정 친구는 첫 번째로 걸러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최소 갑과 무 중에 고민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에 관건이 되는 선택지가 요 두 번째 선택지더라고요. 그럼 차근차근 첫 번째 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해야 평화적으로 수립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계약론적인 기본 관점이니까 갑친구, 무친구 모두 대답 잘했어요. 두 번째,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로크가 생각하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가 갖게 되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친구만 딱 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무친구가 이제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네 번째 거. 국가는 외부인이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요. 요것도 두 친구가 다 답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선택지에 답을 잘 했었던 무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 선택지도 지난해 평가한 선택지에서 또 문항에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한 문제 한 문제가 우리가 기출 포인트들을 아주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어요. 13번 국가권의 정당성, 계약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그 중에서도 로크만을 또 걸러내는 문항이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윤리이네요. 갑번을 보시면 삶과 죽음의 번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명에 덮여서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근거를 몰라. 그런데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아. 문제를 다 풀고 보니 제시문과 선택지는 엄청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일단 갑번은 불교, 석가모니의 관점인 거 잘 아시잖아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번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무명에 덮여 있는 것도 윤회하는 것도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다 노노예요.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두운 게 무명이잖아요.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바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좀 유치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지 양점과 지 향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 바로 1, 2번 선택지 가도 되죠. 1번 선택지.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무명에 도달하라고요? 무명에 덮여서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밟지 못한 거죠. 무명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도달해야 되는 건 열반과 해탈의 경지죠. 그래서 1번 X. 그럼 2번.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서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야 돼 라고 했어요. 만물의 실상을 자각한다. 이게 실체라는 말하고 실상하고 헷갈리진 않았죠. 실체,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지만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만물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자각해야 돼요. 실상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요 앞입니다.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해? 그거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향점으로 맞지 않아요. 1번과 2번 중에 고르지 말았어야 돼요. 혹시 실수했으면 다음에 하지 않기. 3번 갑니다. 을이네요. 그럼 이제 을을 먼저 해석해야 되네요. 근데 여러분도 누군지 잘 알죠? 도가죠. 사상가로 치면 장자. 기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어. 기 얘기 나왔고 자연은 삶을 주어서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쉬게 하니까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어. 슬픔, 즐거움이라고 하는 분별적인 생각으로부터 좀 초월해. 달관해. 그쵸? 요게 아까 도가 문항이요. 5번 문항. 도가의 장자제시문의 사례에서 조언 주는 거에서도 분별이나 이런 대립적인 사고를 초월하라 였고 여기서도 분별 초월하라 해서 동양에서 도가 사상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3번과 4번을 본다면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돼. 분별할 수 없대요. 자연의 흐름에서 보자면 기가 응축되고 흩어지고의 반복, 사계절의 변화 같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초월해야 돼. 3번 예스. 그럼 4번. 근데 삶과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 두려움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끼어들 수 없다면서요. 그걸 초월하라는 거죠. 5번째. 죽음을 애도하라라고 했는데 죽음을 애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애도의 예를 강조한다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둘의 조합으로는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특히나 을에게서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하자면 을의 관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라고 한다면요.
죽음에 대해서 슬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죽음에 대한 슬픔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언매치. 그래서 얘도 빼주죠. 정답은 3번. 잘하셨어요. 15번 갑니다. 아이고야. 가베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이 나타났네요. 롤스 선생님 원초적 입장 나왔으니까 무지의 벨, 아 그래 난 롤스인 거 알아 라고 넘기고 문제 잘 푸신 거 잘했어요. 근데요 잠깐만, 저는 이 갑법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이 너무 고마웠는데 이렇게 이거를 꼭 체크해놔요. 야,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교과서 다 펼쳐보고 이런저런 뭐 문제집 어떻게 쓰고 있나 다 보고 있는데요. 다 느끼죠. 롤스에 대해서 서술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천부적 재능의 분포, 이 분포, 요 이야기까지 이제 수능에 학력평가, 평가원 출제되었는데 그 분포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수업에서 엄청 핏대 올리면서 설명했었는데 딱 요제 수면이 나오니까 이제 다음에 수업할 때는 요거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하면 되겠는데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학습 자료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정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하는데 개인 간의 차이, 재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주어진 재능 성취 수준의 차이, 이것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타고나는 것, 자연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의 소유권도 내가 갖고는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월한 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상 그 럭키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 격차, 요 운의 영향력을 좀 배제시켜보고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제도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이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진 너가, 그걸 발휘한 너가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진 않으나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당신만을 위한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데에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놓치지 않고 체크한 것이 호혜성, 상호 이익,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요. 2번이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요. 그러니까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죠. 분배의 결과가 불평등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말이 왜? 라고 하신다면 불평등을 불공정이나 부정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배의 결과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분배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불평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한 거야. 그래서 상호 이익인 거고 호혜성인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번 맞는 얘기예요. 반면에 1번 자연적인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냐. 이것이 자연적인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 그게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소는 아닌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실일 수 있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라고 하는 것을 떠난 문제예요. 다만 그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롤스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3번 노직으로 가야죠. 제시문의 노직은 그래도 잘 해결하셨을 거예요. 현재의 모든 분배 상황이 취득 이전의 정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된 것은 아니다. 모든 분배 상황이.
만약 과거의 불의가 현재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형성했다면 우리는 소유물에서의 불의를 교정해야 된다. 이 문장이 참 좋죠. 그러니까 국가는 불의의 교정에 개입해야 되죠. 4번부터 말씀드려도 되죠. 그래서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은 4번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오히려 더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의하게, 부정의하게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교정함으로써 각각 개개인들의 소유권을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럼 3번이요.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소유물이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교정의 얘기인데요. 내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 나의 정당한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가 노동이죠.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을 획득했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근데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졌다면 모두 문제 없는가? 라고 하게 되면 다른 차원이죠. 로크적 단서 체크하셨죠? 로크적 단서에 의해서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동을 통해서 소유물을 갖게 됐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노동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로크적인 단서를 충족시키는 노동이어야 되니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노동이라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도 한 곱이었겠는데요. 근데 요것도 이제 다 출제되었던 패턴들인데 요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재정리, 또 미비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기. 그럼 5번.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럼요. 두 분 다 절차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건 1번이고요. 나머지의 선택지 맞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중요한 이론들까지 짚어봤어요. 잘 이해하고 앞으로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럼 16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갑번은 공리성의 원리 얘기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인데 각각의 행위란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된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이야기하는 벤담의 입장이겠죠. 1번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칙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서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를 규정하니까 가장 자율의 차원이 되는 거죠.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럼 먼저 저 5번 가봐도 될까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가 올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 거지? 고민될 때,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있을 때 제시할 만한 보편적 도덕 원리 있으세요? 그럼 갑번은 yes. Principle of Utility.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얘기하겠죠? 또 1번은 정언명령의 형식을 띤 도덕 법칙을 따르라 라고 하는 도덕 원리 얘기하겠죠?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왜 틀렸는지 짚어봐 드릴게요. 1번.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안 되죠. 우리 개체주의라고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이 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거죠. 무관하다라고 했으니 틀립니다. 두 번째. 결과보다 동기. 틀렸습니다. 결과여야 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유용한 결과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결과보다 동기다.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대대적으로 칸트에게서 더 교리스러운 선택지를 넣었을 때 칸트는 이렇게 말 안 할까? 학생들이 좀 올곧게 고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칸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도덕성을 판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죠? 선의지로부터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동,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맞지 않아요. 그럼 4번이요. 지금 이거 연결시켜서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인 행위일 수 있냐? 아니에요.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거, 내 행위가 그 출처가 어딥니까?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때만 옳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참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좋은 일 했어요. 축하받을 행동이에요. 칭찬받을 행동이요. 근데 그 행동의 출처가 어딥니까? 동정심이요. 비난받기 싫어서요. 칭찬받고 싶어서요. 와 같은 이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향성과 같은 것에서 출처가 나온 것이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연히 결과는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요 비롯됐다 아니다 요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거. 야, 요것도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네요. 수고하셨고요. 17번 갈게요.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이래요. 예술과 윤리죠. 갑 부분을 보니까요.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 동정심을 지니지 않는데요. 윤리적인 동정심을 갖는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대요. 예술가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고요. 저 이 제시문 정말 딱 좋았어요. 예술의 도구예요. 사고와 언어라고 하는 건. 악덕과 미덕은 예술의 재료래요. 이건 적어도 여러분들 신미주의겠구나 라고 하는 거 판단 가능하시죠? 사상가라고 묻고 있으니까 신미주의적인 관점에서 와일드의 관점에서는 부정이라고 답을 해줘야 된대요. 반면에 1번은 몸의 건강을 안겨주는 바람처럼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준대요. 예술작품이. 예술작품은 젊은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그것을 대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선한 것과 닮아가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죠. 플라톤의 강점에서는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요. 17번에 지금 4번이 정답인데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술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하냐라고 하면 와일드는 X예요. 플라톤은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5번은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느냐. 아마 저는 여러분들 이런 파트에서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4번이 정답인 거 얘기하면서 5번으로 가고 다시 거꾸로 갈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갑번에 있는 이 마지막 문장까지 있으니 예를 들어 와일드 입장에서 어떤 작가가 주인공이 되게 걸쭉한 욕을 계속 내뱉는 그런 주인공을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욕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악덕이야, 부덕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악덕이냐 부덕이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막 굉장히 아름다운 구성의 어떤 플롯이 들어가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감정의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준다던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술적인 목표를 잘 달성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욕을 해서 악덕이다 부덕이다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욕을 하지 않는 굉장히 도덕적인 캐릭터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도덕적인 캐릭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윤리적인 거냐가 아니라 도덕적인 캐릭터든 그러니까 욕을 안 하는 도덕적인 캐릭터든 욕을 잘하는 비도덕적인 캐릭터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술적으로 잘 표현이 됐느냐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예술작품이 의미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했느냐. 예술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요소일 가능성이 툭 크고 XO로 나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건데 또 반대로 1번에 얘기해보면요.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이냐. 이건 그냥 예술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굳이 두 분한테 물어본다면 두 분 다 부정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1번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2번.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돼? 또 도덕적인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2번과 3번은 와일드 선생님한테는 정확히 예스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정답의 구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4번만 긍정의 대답할 질문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정답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술과 윤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살짝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요. 이런 부분들, 제시문에 단서들 들어간 것도 참 좋았죠. 그럼 여기다 팁을 하나 드리면 21학년도 수능 5번 한번 복습해 보세요. 나중에. 여기에 칸트와 플라톤의 구도예요. 와일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선택지의 단서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볼 수 있는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딱 느끼실 겁니다. 18번 갈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다. 롤슨 선생님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문구인데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중요한 포인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1, 2번 선택지들이니까요. 여기에서 다수의 정의가 미워야 된다.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되는 정치적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1, 2번부터 설명드려도 되죠. 1번에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인 청원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죠. 당연. 정치적 행위, 즉 정치적 청원 행위예요. 그 근거는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1번은 맞죠. 그러면 2번.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위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왜요? 제가 체크한 이유가 있죠. 다수의 정의감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갖는 도덕 원칙,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만의 양심이거나 혹은 개인적 차원의 종교적인 신념이거나 이런 것들은 근거해야 될 항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양심적인 판단을 해야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했을 때 정말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맞지 않아요. 어머, 그럼 정답이 나온 걸까요? 3, 4, 5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3번을 보면 싱어에게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제시문이죠.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해줄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야. 그러니까 위법 행위이긴 한데 적합하다는 거죠. 왜? 합법적인 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의뢰 입장에서도 봤을 때 보면요. 민주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민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정도의 해악 정도를 저울질해야 돼. 싱어 선생님 입장에서도 시민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이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다만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저지시켜야 되는, 중지시켜야 되는 악의 크기가 너무 커. 그러면 이 악의 크기를 멈추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감수하고라도 이걸 저지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공리주의,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 본다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3번으로 설명 바르면 되겠네요. 제가 비용 대비 혜택 얘기했죠.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라. 딱 이거네요. 예스. 4번.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행위일 수 있다. 네, 효과적 행위일 수 있어요. 여기요. 적합한 수단이에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위법 행위이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 악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 행위일 수도 있어요. 또 5번째.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해지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민주사회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런 다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시행돼야 되는 거 맞죠. 롤스 입장에서도 역시나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사회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돼야 된다. 두 사람의 공통 입장 맞아요. 틀린 거 2번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엘레강스한 강연자께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앞부분의 얘기를 보면요.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또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요. 산업구조가 달라진다거나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야 돼요.
성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접근하라라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기억번, 먹는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 먹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도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억번 꼭 들어가야죠. 니은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된다. 아닌 거죠. 사회적이고 또 자신의 개인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고 개인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절대 아니죠. 디귿번,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요. 잘 연결되죠? 리을번,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좋은 걸 잘 먹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긴 하네요. 리을번 들어가야죠. 기억 디귿 리을 들어가는 5번이 정답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 위로해 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는데요. 20번 가볼게요. 갑의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이에요. 둘 다 유교사상가인 거 보이죠? 특히 갑번은 대인과 소인의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업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고 생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항산, 무항심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다. 충분히 여러분들 맹자 잘 판단하셨을 것 같다는 믿음이 딱 생기는데. 1번은요. 선왕은 혼란을 싫어해서 예의를 만들므로써 등급을 나눠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했다. 천자부터 서인까지 이 분업의 원리, 각자의 역할이 분담된다는 거예요. 덕과 그 자신의 그 능력에 맞게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바른 정치를 위해서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예에 의해서 사회를 이끌어 가되 분업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순자적인 관점이에요. 특히나 맹자가 정확한 단서들이 좀 드러나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살려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유교 사상가죠?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기억번. 여기 집어냈죠. 분업. 사회적 역할을 분담은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그죠? 둘 다 공통적으로. 니은번.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일단 갑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서 연결돼요. 부모를 충분히 봉양할 수 있게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을번의 경우에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시문이 없더라도 순자에게 유추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시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섬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제시문과 선택지가 잘 연결이 되네. 그죠? 그럼 디귿번.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름다울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분업의 원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상보적인 관계예요. 이 말은 뭐냐? 정신노동을 담당하면서 예를 들어 노심자가 통치하는 일에 탁월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해줘요. 그렇다면 노력자들은 뭐 생산활동에 임하거나 육체노동에 임하거나 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하면서도 나 먹을 거 지어서 먹고 나 입을 거 내가 손수 만들어 입고 나 모든 걸 나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을 내가 또 쓰고 또 나는 그들을 또 통치해서 편안하게 이끌고 이런 상보적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일단 빼줘야 돼요. 리을번. 아름다운 얘기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공통점으로도 맞지가 않죠. 선택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그것에 맞는 역할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플라톤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네요. 리을번도 뺄게요. 또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니까 또 살짝 아쉽네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이 이후의 시험들에 더 탄력받아서 열심히 하길 응원해요. 혹시 총평 안 보신 분들은 총평도 봐주시고요. 자, 20번에 1번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잘했고 이 이후로도 우리 더 잘합시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